candidates right now. How will you try to overcome that gap? I'm going to be more reformative in laying on my pledges, and the younger generation will definitely respond to those kind of few type of pledges that I lay out. Do you see coalitions with different candidates? Well, most people assume that because I'm from the conservative background that I'm going to align myself with the PPP candidates to decide, but I say no, that needs some changes, and they're refusing to change right now. How is your conservative brand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other conservatives? Well, we were going forward with recent trial, and at the same time, we believe we are representing the younger generation of Korea.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 TV와의 영상 인터뷰를 먼저 보셨는데요. 많이 화제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저의 앞으로의 차별점, 지향점을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인터뷰 영상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 오늘로써 57일 남았는데요. 2달도 채 안 남은 겁니다. 정치 현안과 뉴스 또 각종 사회정책 이슈로 매일 방송했는데요. 앞으로는 제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책 이슈들 쉽고 재밌게 풀어낼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을 먼저 누르고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저도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블룸버그 인터뷰는 사실 블룸버그가요. 이번에 서울지국의 스튜디오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센터원 건물에 블룸버그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 한켠에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 앵커 하시는 분이 일본에서 날아오셔가지고 오늘 첫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첫 방송을 진행하는데 정치 부분 이제 인터뷰어로 저를 고르게 되는데요. 왜 저를 골랐는지는 당연하죠.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요. 대선 주자 중에서 제가 지금 봤을 때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블룸버그 TV랑 영어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분들의 어학 능력을 하나씩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블룸버그 측에서는 제가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안이 왔던 것이고 사실 시간이 5분에서 뭐 6분 사이 정도 이렇게 진행했으니까요. 일반적인 한국의 어떤 인터뷰보다는 좀 많이 짧았다라는 느낌 드시겠지만요. 저도 방송 많이 나가지만 블룸버그 인터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대충 이제 나가면은 무슨 얘기할지 예상은 되죠. 정치 얘기할 거고 탄핵 얘기할 거고 조기 대선 얘기할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질문을 사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신 인터뷰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은 통상 정책,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고 뭐 젠더 이슈 같은 것도 질문했을 때 더 길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신 인터뷰하면요 평상시에 영어 할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일상적으로 프리토킹 하는 그런 회화에서 나오는 용어랑 이 공식적인 인터뷰에 쓰는 용어는 좀 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우리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 영어로 뭐라 하는지 혹시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거의 동시통역사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았어요. 비대위원이 영어로 뭘까요? 혹시 아세요? 네. 혹시 비대위원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이게 해보면은 Member of the Emergency Leadership Council이거든요. 좀 진짜 몰랐어요. Member of the Emergency Leadership Council인데 이거 처음에 비대위원 된 다음에 영어 인터뷰 나갔더니만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이런 것들을 영어로 신문 많이 읽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정말 용어 하나하나가 어려워서 고생하는 경우 많죠. 예. 자, 그냥 아무거나 던져볼게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 들어오면서 한미 관계가 전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전작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전시작전권이라고 하죠. 예. 혹시 전작권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 예. 그걸 옵콘이라고 합니다. 옵콘. 예.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런
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옵콘 이런 얘기해서 뭐지? 내가 아는 영어 단어가 아닌데 이런 생각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비상대책위원을 뭐로 영어로 하냐 그랬더니만은 비상맨이라고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비상대책위원 비상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옵콘이라는 게 Wartime Operation Control 이게 옵콘이 맞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 영어로 뭐로 할까요? 예. 대충 그러니까 영어를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후보는 캔디데이시고 그다음에 공천 지명과정 후보 지명과정 노미네이션이니까 뭐 이걸 섞어서 얘기하겠지만요. 어, 이게 코리아 헤럴드가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표준입니다. 예. 그래서 노미네이션 커미티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영어 인터뷰할 때마다 진짜 일상에서 제 친구들이 뭐 놀러 오고 이러면 하버드 친구 놀러 오고 그러면 말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이게 진짜 시사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외신 인터뷰 이렇게 들어오면요. 제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중국 언론에서 연락이 오면 중국어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이 중국 인터뷰 같은 거 한번 하면은 아마 이준석이 중국인이라고 입증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또 이 애국 보수 분들이 그걸 또 시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연락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하기 직전에 저한테 재밌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본 분인데 국민의힘의 모 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요. 이 대표 그 옛날에 나랑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거 그거 이제 좀 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분과의 일어나는 건 풀 게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제가 그냥 의원님 뭐 그런 거 걱정 마십시오. 제가 뭐 그런 거 뭐라 하는 스타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것 같아요. 예, 싱숭생숭하셔가지고 뭐 요즘 들어서 안 듣던 얘기도 듣고 또 안 받던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 윤석열 아닙니다. 윤석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저한테 전화할 염치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날아갔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할 염치가 없을 거고요. 그분 자존심 세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근데 그분과 친한 분인 건 맞습니다. 그분과 친한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렇게 짧게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그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 더 뭔가를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는 주 7일 내내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조부모님 산소가 있는 경상북도 칠곡군 청구공업묘지에서 성묘를 한 다음에 이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각종 언론에서 대선 첫 행보로 TK 성묘한다면서 그거를 좀 부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TK에서 많이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게 저 사진 찍을 때 이제 저희 그 같이 갔던 비서관이 아니죠. 정확히 비서관이 아니고 입법보조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사실 이거 사진 찍으면 되게 조심했던 게 뭐냐면요. 사진을 찍어놨길래 제가 이 사진 올려도 되나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이렇게 뭔가 성묘하고 뭐 차례 지내고 그리고 어디 인사드리고 이런 사진 찍을 때 굉장히 그 예의 범절을 아주 세밀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제 옛날 기억으로는 언제 한번 그 복장 지적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꽃도 한번 지적받은 적이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번엔 가서 굉장히 그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예의 범절을 다 지키면서 또 이 격식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은 또 바로 사진 올라가자마자 지적사항이 오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산소에 이제 그 소주 한 잔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소주를 따라 들이고 나가지고 저렇게 그 성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병을요. 예, 그걸 밑에 놨어야 되는데 그 위에 놨다가 바로 이제 그 굉장히 그 이런 곳에 해박하신 분이 연락 와가지고 이 성물 위에 절대 술병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좀 이번에 가서 예, 좀 실수한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공원묘지에 어디 묻혀 계신지를 제가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준석 그 조부 산소가 어디다를 어떤 그런 거 많이 보셔 다니시는 분이 찾아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 근데 대단한 게 그분은 그러면은 제가 언제 한번 이 청구공원묘지라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러면 그 선물 비석이나 이런 걸 다 보면서 어디 그 명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 보시면서 뒤에 보면은 원래 비석 뒤에 보면은 손자 손녀 이름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준석을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 한자 다 읽어가시면서.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예, 대단한 분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되게 놀랐던 적인데 지금 유튜브에 실제로 그분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예, 하여튼 저희 큰 선거를 앞두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뭐 제가 정치 시작할 때쯤 돌아가셨으니까요. 꽤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또 영덕 출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경상도 말로 이제 보면 보통 출가한 여성을 부를 때 어디 떼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를 뭐 이렇게 영덕떼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영덕댁이겠죠 원래. 영덕댁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투리로 떼기라고 할 텐데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어릴 때 좀 납니다. 어쨌든 영덕에서 저희가 산불 피해 현장 하는데요. 저랑 천하람 의원이 영남 지역을 방문한 건 이제 1차적인 이유는 산불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 나니까 내려가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0 무죄 받고 산불 현장 내려가서 기자들 백브리핑 하다가 피해 주민들에게 이거 불이나 끌어 갑시다 이렇게 하고 항의당한 예 기억하시죠? 그렇게 정치인들이 피해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이나 찍고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기자회견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는 직접 진짜 봉사활동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가지고 실제 의류 보니까 영덕 지역에 의류를 이렇게 헌옷 같은 거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류하는 작업에 제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봉사를 좀 더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의원님 오신 김에 꼭 영덕의 그 읍지역이 아니라 진짜 그 면지역, 리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 화마가 아주 강하게 덮친 곳에서 좀 현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의원들이 원래 뭐 예산 이렇게 갖고 오시고 이런 역할 하는데 좀 지역에 보탬이 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랑 좀 다르게 실제로 그런 현장들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참혹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산에서 난 불인데 어느 이제 그 항구에 가보니까 그 항구에 정박돼 있던 배들이 불에 타가지고 10척 이상이 이제 소실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이 거셌다는 거고, 그러니까 불이 날아다닌 거죠 사실상. 그 바다에 묶인 배까지 날아가가지고 배가 타고 또 주차장에 있는 차가 타고 이랬으니까요. 이번에 바람이 진짜 초속 25m로 불었다는데 엄청나게 세게 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의 첫 코너 이슈 픽으로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엄석대와 그 무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준석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라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요. 사실 홍준표 그 시장님한테 제가 받아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해서 기자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응답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많이 아침부터 질문이 들어오길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이문열 작가의 유명한 소설, 제가 자주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엄석대 비유한 건데, 엄석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짧은 봄에 다 해먹으려고 엄석대와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단일화를 언급하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엄석대와 같이 폭력적인 그 골목대장 같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엄석대부터 가지고 내부 총질, 체리따봉 이런 거 하고 다니면서 저를 공격했던 윤핵관들과 제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자기들이 그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하겠죠.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하는 겁니다. 예.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단일화 같은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쉽게라고 제가 표현하면 또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얘기하겠지만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죠.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한껏 지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차별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 덩어리 졌다고 해가지고 눈독을 들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제가 뭐 살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안 해봤습니까, 제가? 예, 해봤는데 뭐 그거 어차피 뒤통수 세게 맞고 그러더라라는 거 경험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앞으로 왈가왈부 많이 할 예정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볍게 그냥 그럴 일 없다라는 말만 반복할 겁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보수 단일화 같은 얘기를 하시고, 요즘 보면 저한테 막 카톡으로 막 그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윽박 지르고 어떤 사람은 뭐 나름 뭐 꼬드기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 뭐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한 화가 두 배로 치솟죠. 역사의 죄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거기에 빌붙었던 사람들이죠. 역사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대놓고 지금 역사의 죄인 되지 말라 협박하는 거냐. 이거는 적반하장, 네 글자의 정확한 예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진짜 저는 하여튼 제가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일단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이 변화를 할 생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 제가 정말 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당에 정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지금 용기를 내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요즘 보면 뭐 김상욱 의원을 내쫓자는 식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한쪽에서는 김상욱 의원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단일화는 하고 싶고 뭐 이런다면 그건 참 이율배반적인 거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저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했던 분들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뭐 장제원 의원은 또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님도 오늘 보니까 저랑 이름이 같은 그 아드님이 뭐 또 안 좋은 일로 언급이 됐던데,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권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본인들의 과오나 이런 것은 감추고 저한테 이렇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로 공격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황당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47%, 김문수 장관이 23%, 저 9% 이렇게 3자 대결했을 경우에 나온 수치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다자구도 간 여론조사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지금 이 수치도 선거에서 의뢰 3당이 겪게 되는 사표 심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희 동탄 선거 때 보면요, 동탄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가 뭐 30, 뭐 1%, 2%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비공표 기간에 저희가 했던 조사는 좀 더 잘 나왔지만은 선거 일주일 전쯤 보면 제가 한 10몇 프로 차이로 지는 거로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미 현장 분위기는 거의 넘어왔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표 심리라는 것 때문에 제3당의 득표는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 더 파란을 일으키만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상황 속,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47, 23, 9 이렇게 돼 있으면요. 동탄에서의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요.
동탄에선 제가 모름 없음을 싹 긁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표를 그 처음에 비해 가지고 8, 9를 깎아가지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없음 모름을 싹 긁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표가 한 7, 8%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또다시 동탄 모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없음 모름을 싹 긁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선거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압도적 새로움으로 새로운 선거 전략 전술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인지 이골이 나긴 났거든요. 물론 그래서 무의미한 행동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행동들로 꽉꽉 채워가지고 선거에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아직 어떤 후보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엄청 많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에 43%, 서울, 인천, 경기도 43%, 대전, 세종, 충청이 30%, TK에서도 29%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모두 사표가 아닌 이상의 의견 유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성향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탄핵 전후로 봐도 32%가 없다고 말한 중도층이 탄핵 이후에 3%가 줄어서 29%가 됐고, 보수는 32%, 7% 줄어서 25%, 진보에서 18% 가장 많이 줄어서 10%만 선호 후보가 없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후보를 어느 정도 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도층의 약 30% 정도는 후보를 정하지 못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시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조국 이렇게 해서 그 그래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럽 조사인데요, 이게요. 강원도 43% 없다, 인천, 경기 43% 없다, 대전, 세종, 충청 30% 없다, TK 29%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없다라는 답이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뭐 탄핵 전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직까지 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0대 선호도를 보면요. 20대에서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0%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입사, 그리고 저와 홍준표 시장이 그 보수 계열 후보에서는 1위고 없다가 39%로 이재명 대표 지지율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김문수 장관의 그런 올드한 이미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계적인 변화를 대비할 젊은 보수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20대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저한테도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20대 남성 뭐 이대남 지지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사실 20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그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강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제 좀 강경 보수나 애국 보수 이런 사람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탈했던 지지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파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속아가지고 주변에다가 해놓은 말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걸 텐데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20대들이 관심 가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온 사람이 누군지는 20대가 다 잘 알고 있다. 누군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저는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 선관위원장을 정했어요. 근데 황우여 전 대표, 황우여 전 부총리 내정했던데요. 이분 작년에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이런 역할 하실 분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원래 국민의힘에 원로들 많은데요.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계속 모든 판에 끌려 나오는 상황이다.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카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 뭐 팀원 구성부터 좀 올드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근데 자, 제가 또 국민의힘은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프리뷰를 좀 드리자면요. 이게 민심 50%, 당심 50%잖아요. 근데 이거를 룰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네. 지금 어떤 분들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근데 결선 투표 하면은 제가 단언코 얘기 드리는데 저 당에 진짜 속 편하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뭔 싸움 납니다. 진짜 엄청 크게 납니다.
예. 이게 자, 제가 이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자, 경선의 4인 구조와 결선 투표의 구조가 뭐가 다르냐? 이거를 아마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게 선거 머리가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자, 지금은 경선을 치르고 나가지고 곧바로 본선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어떤 당이든지 경선을 치르고 나면은 뒤에 후유증이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왜냐? 2등한 사람이 내가 너무 아쉽게 졌다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런데 4인 경선이나 결선 투표제나 어차피 땡깡은 부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4인 경선에서 만약에 1등이 결정되고 2, 3, 4등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2등이 땡깡을 많이 못 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4명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1등 후보가 먼저 3등 후보와 4등 후보를 포섭합니다. 그래가지고 3등 후보와 4등 후보를 포섭하면 2등 후보가 안절부절 하다가 그냥 땡깡 별로 안 부리고 바로 원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던 그 경선도 4인 경선이는 최종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우리 또 홍준표 시장님이 며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시큰둥 하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시큰둥했었는데 원희룡 그 당시 4등 원희룡 장관이 뭐 정책본부장이 되고 뭐 유승민 의원한테도 뭐 선배님이면서 윤석열 전화하고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때 조금 마음의 변화를 가지면서 빨리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선 투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굉장히 가가지고 그 매달려도 마음의 앙금 같은 게 크고요.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같이 시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4인 경선 룰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국민의힘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여러분 4인 경선을 하게 되면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정치에 판보는 그런 능력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여러 사람 나와 있잖아요. 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나와 있는데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또 누가 있지? 한동훈. 이게 진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4명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메이저 후보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 중에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 4분 중에서 4인 경선을 하게 되면 누가 당선될까? 예,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금 댓글로 민심의 김문수, 당심의 김문수를 지금 지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룰로 4인 경선을 하면 결국엔 김문수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2인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등과 2등의 앙금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룰 바꾸려고 하면 또 유불리에 따라 싸울 거고요. 어쨌든 잘 헤쳐나가시기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쌍권 체제를 바꿀 시간도 없이 지금 이 대선을 치르는데,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또다시 비대위를 한다 하더라도요. 또 비대위원장 정하는데 최소 1, 2주는 걸립니다. 예, 이게 비대위원장 누구 하냐에 따라 또 유불리를 따지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비대위원장을 합의를 안 돼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지명하면은 전국이 상임 전국이 열어 가지고 비대위원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절차가 지금 비상시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 쌍권 체제로 가겠다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이재명 모두 잘못했으니 둘 다 물러나라는 걸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니 이거는 저 정도 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윤석열도 까고 이재명도 까고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받은 것도 없고 별로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이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계엄을 한 대통령보다는 좀 과오가 아직은 덜하죠. 이분이 뭐 나중에 재판 다 받고 나면은 어떤 뭐 죄가가 또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계엄보다는 약하죠. 그래도
계엄은 진짜 나라를 절단내려고 한 건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뭐 대장동 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못한, 물론 형사범죄니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메시지가 저렇게 잘못 나오면 좀 곤란한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지금 출마를 고민 중이라면서 살짝 울컥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장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안 나올 거면 이렇게 길게 끄실 이유가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 성격이 또 맺고 끊음이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 나오실 거였으면은 나경의 주변에 이제 패키지지 않고 먼저 나는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텐데 지금은 고민이 있으신 거로 보이고, 고민이 있다는 건 나오려고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신다 이런 얘기겠죠. 예. 사실 김문수 장관도 뭐 지사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결국에는 대선 출마도 경선도 출마해 보셨고 한데요. 물론 3, 4년 전이지만은 김문수 장관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배신자 프레임이 엮여 있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알려진 유승민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뭐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게 역선택 방지 룰 없이 전체 국민에게 물어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 물어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의 몰표를 받아가지고 1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은 좋으시겠지만은 큰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한덕수 대행이 보수 차기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요. 이거는 역시나 윤 어게인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아무리 이제 뭐 국가 운영하는 능력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대행이 선거 관리를 포기하고 조기 대선 나오는 거는 심판이 갑자기 때려치고 선수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형평성의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출마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건 확신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을 한번 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대선 후보 경선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요. 김경수, 김부겸, 이낙연 등 존칭과 직위를 생략하고요.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다 합쳐도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4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출마를 감행할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독주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아주 이제 국민의힘의 싹을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되고 해산해야 된다, 정당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갖고 계속 사골국물 우리가 나올 때까지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다른 거 정책위기 이런 것보다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욕만 하면서 내란당이라고 몰아붙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실제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뭐 어떤 전략가인지 모르겠지만은 워낙 이제 이 계엄과 이런 것의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선거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론을 이제 띄우셨는데요. 이게 뭐 국민의힘이랑 비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정작 제왕적 대통령 끝내야 된다고 공약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권력을 분할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지금 대통령 유력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행동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개헌을 띄우는 건가? 라는 기분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증마크 달아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은 권력을 좀 허투루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던 거 아니냐? 절대 우원식 의장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실 분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민주당 내에서의 내분이 더 심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까지 개헌안을 똑바로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다면 좋은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용산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잖아요. 근데 이번 조기 대선에서 꽤 그냥 다뤄지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집무실을 어디에 둘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청와대로 가느냐, 아니면 용산의 대통령실을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세종시로 가느냐, 아니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수도 이전 논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의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미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뭐 추가적인 어떤 기능이 부여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하고요. 아무리 세종시에 뭘 갖다 놔도 대한민국의 심리적 수도는 서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왜냐하면 경제 수도의 역할을 계속 할 테니까요. 제가 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를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기를 쓰자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이러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그냥 하나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영국 총리가 걸어 나오는 다운인가 몇 번지 거기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내 목판에 일반 그 뭐랄까요, 좀 고풍스러운 오피스 빌딩 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질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서울의 역사박물관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그 공간이랑 미국 대사관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 서울의 용산 기지가 이제 부지가 다 반환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에 어디다가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 이전할 수 있으면은 그 미국 대사관 부지랑 옆에 박물관 부지랑 엮고, 그리고 저쪽에 경복궁 동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송현동 부지 거기를 엮어가지고 그 세 개 건물 정도를, 세 개 부지 정도를 이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과 접객 공간 같은 걸 만들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청와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 풍수를 본 거거든요. 풍수나 이런 거 아마 좀 역술이나 이런 거를 좀 봤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초기에, 정권 초기에 그런 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윤핵관 한 분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풍수 하면 우리가 봤을 때 풍수에서 이거 하시는 분이 뭐냐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도선대사 아니냐. 도선대사가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왕십리까지 와가지고, 도선대사가 딱 왕십리에 왔어요. 그때 왕십리에서, 왕십리 갈 왕자 아닙니까? 가라 십리 동안. 그러니까 십리 동안 가면은 나오는 데가 이제 지금 경복궁 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그 인왕산 앞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 있는 자리, 경복궁 있는 자리냐, 아니면은 지금 연세대학교 캠퍼스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무학입니다. 그 무학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선대사가 아니죠, 무학대사죠. 예, 무학대사. 예,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렇게 그 했는데, 사실 무학대사가 이 풍수 쪽으로는 이것일 텐데, 무학대사가 어쨌든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하라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500년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풍수하는 분이랑 어떤 분이랑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분이 무학대사보다 잘하냐는 거죠. 예, 그분이 무학대사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냐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무학대사님보다 나은 위치를 골랐을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결국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끝냈잖아요. 이게 뭐 그런 어떤 도사나 이런 분들의 말을 믿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무리 의존해봤자 도움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미신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런 것들 아무리 뭐 용하다는 사람 해봐도 그게 잘 돼도 그게 운이고, 사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잘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들었었나요? 용산 집무실 말고 관저는 한남동에 있잖아요. 근데 관저 한남동에 그 있는 위치가, 그게 관저 공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통령이 입주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라는 설이 잠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원래 그 풍수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집 밑에 큰 구멍이 있으면은 아주 불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 거기 구멍이 왜 있지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그 한남동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지하에
한 50m쯤 파고 내려가면은 GTX A 노선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동탄 주민들이 빨리 그 한남동 밑에 GTX A가 뚫려가지고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공사하는 현장이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GTX A 때문에 엄청나게 큰 굴이 집 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안 좀 깨림칙했다라는 말이 처음에 들렸던 거죠. 어쨌든 실제로 GTX-A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내가 운이 좀 안 좋았다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GTX-A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께서 그냥 대통령을 잘못하신 겁니다. 정치를 잘못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GTX-A가 문제가 아니었다. GTX-A는 빨리 완공돼야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 그 밑에 구멍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도 저는 임기를 마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실시간 동접자가요 4,783명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저희 한번 5,000명으로 가봅시다. 예, 그리고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은요, 그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댓글 답변해드리는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이 있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저희와 방송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구독자 수가요. 왼쪽에 띄워놨는데 39,884명 정도 됩니다. 오늘 4만 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마 4만 명까지 오늘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럼 이슈픽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신당 창당? 자, 저희가 국회 530호고요. 옆에 529호가 저랑 친한 윤상현 의원님 의원실입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님이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윤상현 의원에 의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을 하자는 말이 많고 그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신당 창당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할 때 과연 현역 의원이 몇 명 따라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하면은 성공할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하면 성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해야 된다. 이거 윤어게인이라는 말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탄핵된 사람은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재출마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한 소리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거 붙들고 자기 인지도 높이고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그냥 영원히 고통받고 계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본인 내란죄 디펜스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내란죄 지금 혐의 디펜스 하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그거를 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출마설 같은 거 나오던데요. 이거야말로 그냥 흥미 위주 얘기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게 되면요. 보수 진영은 절단 납니다, 진짜. 이게 과거에 보면요. 어떤 정치인이 감옥 가고 이러면은 그 부인분이 대신 출마해가지고 뭐 이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역 기반이 굉장히 강한 정치인이 옥중 출마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인분이 대신 출마하는 형태로 그 본인의 지지세를 확인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중적 인기라는 것이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잘 될 리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출마한다고 해서. 그냥 흥미롭겠죠. 흥미로운 거 정도에 그칠 겁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이후에 승복 메시지가 명쾌하게 나오는 건 없고 두 번이나 국민 옆에 있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냈잖아요. 그래서 사저 정치를 계속 이제 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또 신당 창당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본인이 보수 진영에서 뭐 분열을 일으켰다 이런 비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속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야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동작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 건데
뭐 착각입니다. 제 생각에 법리적으로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뭐 탄핵도 8대 0이 아니라 4대 4인 줄 알고 뭐 해외 순방 계획까지 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도 내란죄 디펜스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조언을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 보면은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한다 같은 말을 하셨던데요. 사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새로운 인생을 뭐 이렇게 줄기차게 활기차게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본인께서 만들어 놓은 이 보수 진영의 붕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의 몰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좀 자숙하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의 강을 건널지 말지로 이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항상 이제 소신론자로서 할 말을 많이 하시는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한테 미련 갖지 마라. 절연하지 않으면 대선은 뭐 치러볼 것도 없다. 필패라는 말 하셨던데요. 조경태 의원님이 원래 굉장히 이런 게 감이 빠르세요. 조경태 의원 말씀에 틀린 게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붙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무리들이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속여왔던 거 그래서 동네에서 내가 완전히 면이 상한 거에서 열받아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전국이 냉각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불만이실 테고 도대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판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게 되냐 그런 거고요. 사실 윤상현 의원이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윤상현 의원 진짜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고 정말 이렇게 정치적인 감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 걸까? 제가 모르는 뭔가를 제가 못 보는 뭔가를 우리 상현 형님 보신 걸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략적인 셈법이라 보기에도 너무나도 무모합니다. 지금 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수도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 결국은 크게 한판 벌여가지고 당 대표나 아니면 이런 것에 도전하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조경태 의원이 하여튼간 오늘 하신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면서 당에 부담 안 주려고 희생하는 모습 보였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거냐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고 권영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한 묶음으로 소환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권영진 의원이 사실상 방송에서 선언하신 거죠. 저는 권영진 의원의 이런 말도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당을 말아먹었으면 그리고 당에 폐를 끼쳤으면 원래 국민의힘의 윤리 규정에 뭐가 있냐면요. 당에 이러한 손실을 끼쳐서 민심을 위반시킨 경우에 윤리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 위반 조항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도면은 민심 위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보수 정치를 한 입에 톡 털어놓고 그냥 다 말아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민심 위반 시킨 게 맞고요. 그러면은 탈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해도 마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김상욱 의원을 지금 이제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찬성파니까 징계된다 이런 건데요. 오늘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당을 해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김상욱 의원이 탄핵 국면에서 물론 이제 언론의 비중도 높아지고 했지만은 김상욱 의원이 나라를 망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을 망칠 능력이 있는 건 능력자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고 있지만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말아먹은 사람들은요. 윤핵관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들의 수계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런 집단 린치 가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또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즉각 관저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관저에 머무르는 기간이 이제 벌써 3일이 지나갔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증거인멸이야 뭐 이미 여기서 뭐 형사적인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인멸할 건 다 인멸했고 인멸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2, 3일 정도 만에 이제 퇴거를 했으니까요. 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퇴거를 하는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아크로비스타에 집 있으시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되죠. 나중에 뭐 경기도의 전원주택으로 뭐 옮기실 생각이 있다 이런 보도 나오던데요. 사실 동탄 8동의 장지동에 전원주택 부지가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동탄의 장지동에 그 전원주택 부지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은 좀 잘하시는 분을 연결해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탄에 오시면은 좀 곤란하겠죠, 제가. 예, 어쨌든 동탄에 그런데 뭐 이 강아지 키우시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뭐 그런 거에 딱 적합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동탄의 장지동의 그 부지 그 개인주택 단독주택 부지에 가시면은 그 뒤에 보면은 장지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골프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골프 치러 가기에도 골프장에서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대통령께 좋아하는 것들을 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술도 거기에 이제 장지천 인근에 좀 식당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뭐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식당들은 다 있습니다. 뭐 명륜 진사갈비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즐기시기에는 장지동에 있는 그런 주택단지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박관천 전 행정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빨리 관저에 나가고 싶다면서 경호처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실 박관천 행정관이 경호처 뭐 이분이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박관천 행정관 뭐 저도 잘 알고 만나 뵙고 했던 분인데 예전에 박관천 조홍천 사건이라는 게 있기도 했고 이분이 그때 사실 최순실 사태를 미리 예견해가지고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박관천 행정관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경호처에서는 부인을 했지만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방석과도 같을 테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와 검찰이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있어가지고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어쨌든 경호상의 이유로 피했는데 이제는 파면이 되면서 더 이상 시간 끌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제가 되는 말들을 모은 코너 말말말 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슈가 된 뉴스 중에 있어서 꼽아봤는데요. 폭스뉴스에서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의 친중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일조했다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중동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겁니다. 이 연구원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중국 공산당이 경제협력, 정치적 기부, 은밀한 혜택 이전과 성접대 등을 동원해 특정 한국 정치인을 육성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국의 전략적 독립을 약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한번 얘기 드릴 수 있는 게요. 중국이 옛날에 서울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강에 이제 띄워놓은 바지선 같은 중국 식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누가 초대해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한 4, 5년 전에 그때 거기 식사를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말을 좀 하거든요. 가서 이제 중국말로 쌀쌀 하는데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우선 그때 음식점이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왕 무슨 사장이었는데 그분도 인사하고 그랬는데 중국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왜 일반 손님이 별로 없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중국
그 음식점은 보통 이렇게 좀 고급 중국 음식점 가면요, 뭐 그 중국의 지역별로, 중국의 지역별로 어느 동네 음식이다를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샹차이다 무슨川차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그게 다 얘기해 주는데, 제가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서빙하시는 분한테 이거는 어느 동네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예, 그 서빙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음식점의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음식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음식점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기업하는 분들이랑 갔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하다 보면 정치에 대한 얘기도 가끔 가볍게 하고 이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정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상대에서 딱 말을 끊더라고요. 네, 입을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그 뭐랄까요, 거기에 이제 그 식당 자체가 비밀 경찰서 의혹이 있었잖아요. 제 생각엔 저희가 먹었던 그 방에 도청 장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청 장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 보고될 줄 모르는 상황인 것을 그분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 조금만 하면은 갑자기 대화가 끊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럼 나중에 그거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도 나오는 거 보고 거기가 비밀 경찰서였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했는데, 그때 사실 뭐 저는 문제될 대화는 안 하고 중국 정부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뭐 보고하지도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런 국제적 음모론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폭스뉴스에서 결국 중국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에 문의했는데 양측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당연히 답변 안 해주고 미쳤다고 이런 걸 답해줍니까? 그러니까 폭스뉴스도 약간 좀 가십성의 기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39,951명의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오늘 아마 4만 명에 도달해가지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활발하게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선 과정에서 주시는 질문 같은 것들 전부 다 제가 받아가지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옆에 실시간 댓글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은 5분 뒤부터 질문을 해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제 하는 과정에 5분 뒤에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선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Q&A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확인한 다음에 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확인 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원래 오늘 저희가 후원 기능을 오픈하려고 했는데요, 버그를 좀 잡아야 돼가지고 하루 정도 지연돼가지고 내일 방송 때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당비 후원 그리고 선거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오픈할 겁니다. 자, 다들 실탄 준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실시간 계좌이체, 그리고 뭐 저희가 네이버페이 결제, 카톡 결제, 토스 결제 뭐 다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준비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후원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나중에 영수증 발급 받는 것도 그렇고 정말 복잡해가지고 이거 후원하기도 힘들고 그러셨을 텐데요, 이제는 영수증 발급도 자동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풀뿌리 정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벌써 39,993명째 구독자, 39,994명째 구독자. 예, 뭐 Q&A 하다 보면은 4만 명 돌파하겠네요. 오늘 행복한 밤입니다. 자, 요즘 대선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의 들은 것 중에서 접수해서 바꾼 전략이 있나요? 아니면 조언 중에 받아들여서 바꿔본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있습니다. 예, 조언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 조언 주시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저희 뭐 헤어스타일부터 살 빼라 조언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뭐 옷 입는 것도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스타일리스트 분을 하나 또 섭외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일정 중에는 헤어 메이크업과 스타일리스트를 하시는 분이 저희를 도와주시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로 다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후원금이 적으면 나중에 스타일리스트가 일을 못 하시게 되면은 아마 제 머리가 더 헝클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탄핵 반대파가 돼야 이준석 의원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 저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요소와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과거와 미래로 나눈다고 봤을 때 우리는 미래를 대표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파도 탄핵 찬성파도 탄핵에 대한 센스는 좀 다르겠지만은 과거에 속하는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선명해질수록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주당과의 경쟁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되는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을 다른 데로 옮기면 용산은 다시 뭘로 쓰나요? 그러는데요. 사실 용산의 대통령실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면요. 저는 용산은 그 건물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국방부 건물인데 그 국방부 건물이 합참 건물인데 사실 그렇게 멋있는 건물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합참 건물을 누가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피스 빌딩까지 생겼잖아요. 저는 용산 용산에 이제 그 공원이나 이런 걸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공간은 특색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서야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썼던 대통령실이 뭐 보존 가치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랑 합참 이전하고 저는 그 공간에 좀 더 나중에 관광지로서 의미가 있고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송도에 가면은 호수공원 있잖아요. 동탄호수공원도 진짜 예쁜데 송도에 가면 호수공원에 보면은 그 거기 보면 한옥으로 호텔 같은 거 예쁘게 지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예쁘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국제도시 한복판에 그런 어떤 고품격 주거 시설, 주거 아니라 그 숙박 시설 같은 게 또 있는 것도 멋있었고, 순천에도 제가 가보면은 순천만 정원의 그런 어떤 숙박 시설 안에 있는 순천 정원 스테이 하는 곳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있고 이랬는데요. 저는 그런 고부가 가치의 그런 서울에서 용산공원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맥런치에 큰 거 온다. 더블 1955와 더블 맥스 80 더블로 커진 맛과 크기를 맥런치 할인으로 점심 더블로 즐기자. 지금 보면은 해외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결국 청년 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몇십조 원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일자리를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트럼프의 이런 통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관세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현대차가 그 미국에 세우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동화 비율이 높은 그런 공장입니다. 거의 로봇으로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지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런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로봇에 대한 어떤 수준이 높아졌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그런 자동화율이나 아니면 로봇화율에 비해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할 것이고요. 현대가 싱가포르에 약간 그런 주문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저는 그런 것에 좀 규모가 크고 확장된 버전이 아마 미국 신공장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 높은 생산성으로 번 돈을 가지고 다시 국내에 투자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무슨 얘기했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분하고 저는 뭐 전화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뭐 특별한 얘기 한 건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방문할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그냥 오랜만에 갔는데 식사 한번 하시죠 이래가지고 밥을 먹은 거고요. 홍준표 대표가 뭐 이번 주 말에 금요일 날 이제 시장직 사퇴하고 월요일에 이제 결국에는 대선 출정식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마 여의도에 이제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요? 그럼 더 자주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뭐 홍준표 시장이랑 뭐 정치적으로 뭐 논의한 게 있냐 그러는데요. 그냥 저희는 워낙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볼 지점은 오늘 없었다. 근데 언론인들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회사분, 제 친구들 이준석 의원님을 배신자라고 하는데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편인 분들은 의원님께 한 표 주고 싶다는데 배신자 프레임 벗어날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요. 배신자 프레임 말도 안 되죠. 제가 뭐 쫓겨났지 배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본인들이 쫓아낸 사람들이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 씌우는 거는 적반하장 그 자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정치를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굉장한 패권주의에 찌들어지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것만 있지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뺏어갔지 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뺏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속에서 저와 관계 속에서 저를 배신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뒤통수맨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배신자면 뭘 배신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하게 대처하시고 논리적으로 질문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뭐라 될까요? 그냥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이야기를 되뇌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치에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해서 현장에서 즉시 반박해 주시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교육정책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얘기해줄 대선 후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이요.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생산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로봇, AI에 인해 가지고 대체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교육에 지금보다 훨씬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에 과도한 비용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 비용이라는 것이 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데 투자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고등교육, 대학교육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전체적으로 연구 개발,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화끈하게 다른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에 대한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데 이건 저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라는 것 이게 뭐 지방선거든지 아니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든지 이거는 꼭 없애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 때문에 오히려 그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성 의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건 오히려 역차별인 겁니다. 예. 1번, 2번 중에서 솔수번은 1번을 무조건 여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2번을 꼭 남성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1번을 여성으로 하고 2번을 또 여성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1번이 여성이어야 된다는 말만 있지 2번이 남성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성비가 깨지되고 이것 때문에 망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과거에는 노동자의 정당, 노동 문제를 다루는 담병우와 권영길과 노회찬의 정당이었던 그 정의당이 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 청년할당제도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비례 1번, 2번에 여성 청년을 박으면서 자, 1번, 2번 여성이죠. 그리고 3번도 이제 홀수번이니까 여성 돼야 되죠. 4번에 그러니까 그 4번이 아마 배진교였을 겁니다. 거기 한 분만 남자고 5번 또 여성 홀수니까 여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의원이 5명 됐는데 5명 됐는데 4명 이거 심상정 의원 지역구였으니까 6명 의원 중에 1명 빼놓고 다 여성인 상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비례 1, 2번 했던 분들은 뭡니까? 소수자 정치 그런 거 한다고 이제 페미니즘 이런 것만 다루다가 노동자의 정당 정의당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페미니즘 정당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소수자 정치만 하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 이르러가지고는 원내에서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전에 되게 재밌는 그 정의당 게시판 글인가 이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당원분이 경로해가지고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던 것이 캡처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뭐냐면은 어떤 당원분이 적었는데 이렇게 그때 적었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차라리
종북을 해라, 패미를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북도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개념인데 차라리 종북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욕먹는 게 낫지. 이게 노동자의 정당, 정의당이 돼야 되는 곳이 소수자 정치의 정당이 돼가지고 이게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소수 정당으로 가면은 이름은 다 다른데요. 테마는 똑같은 거 들고 다녀요. 자, 기본소득당, 녹색당, 정의당 뭐 다 비슷한 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나중에 그 페미니스트 표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당선돼 보겠다는 생각으로 페미니즘 이렇게 가가지고 정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혼 여성이 많은 지역구를 골라가지고 전부 다 거기 몰려드는 것이고 거기가 마포을이다. 예, 그래가지고 꼭 그런 마포을에서만 그런 소수 정당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다들 페미니스트 1번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아니 1등 정당이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정치 왜곡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1시간 10분을 넘겨가지고 5,0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실시간 시청자마다 함께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달궈지면 달궈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까지 정말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요. 해주시면은 내일 또 더 많은 분들과 저희가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전문가와의 라이브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밤 10시에 라이브 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10시에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